혼란하고 불안한 국내 전국 상황에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 흐름과 국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자문교수이시죠. 장재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27일, 그러니까 해봐야 지난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장중에 1,486원 70전 고점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종가는 67원 50전이었으니까 인터뱅크 딜러들 사이에서야 장중에 86원 샀다가 67원까지 빠지면은 좀 털리면서 끝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유럽장을 가든 NDF 시장을 가든 그래도 이제 매수세는 있고 지금 7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별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박사님. 환율 갖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특히 12월 초 대비는 지금 거의 60원 이상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당 1,480원 아니면 70원 이 수준이 적당한가 아니면 또 위기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는 네. 많습니다. 여기서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달러 원 레벨 자체가 과거의 글로벌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위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는 또 최근에 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도 각각 3조 원, 2.2조 원이라는 국제금융센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사실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당국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연말이 되면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좀 개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과거보다 좀 약간 매파적으로 변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국의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지금 레벨에서 과연 개입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좀 약간의 그 의문이 있으니까 레벨을 좀 다운시키기에는 당국에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이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겠습니다만 또 경제적 이유도 있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원 환율이니까 달러에 대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또 요인이 있을 거고 예. 네네. 우리 한국 원화에 대한 또 요인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미래의 어떤 상황을 미리 또 반영하는 걸 수가 있고 또 트럼프 2기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감세와 규제 완화하면 성장률은 높아지니까 이거는 물가가 높아서 금리의 인하 속도가 줄으니까 또 다 강세 요인이고 달러 강세 요인이고 또 성장률 미국이 좋다고 그러면 또 달러 강세 요인이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출도 피크아웃 됐다는 얘기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좀 달러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서 달러 강세 요인과 또 원화 약세 요인이 겹쳐서 이 달러 원 레벨이 1,48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여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그걸 또 가속화시킨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참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좀 한 6개월, 1년 이후부터는 좀 등락은 있었지만 그때부터 사실 달러는 꾸준히 강세였거든요, 박사님, 그죠? 예,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설명도 해주셨지만은 보면 지금 달러 원 환율이 네. 이것이 과거 금융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비슷하지만 수준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준비한 네.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통화가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대비 얼마나 이제 강한지 약한지를 표시해 주는 게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실효 환율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데요. 금융위기 때는 지금 거의 76,
76.8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게 100이 저 기준선인데 이게 장기 평균이에요. 실제 실효 환율이니까 숫자가 낮다는 저거 얘기는 그만큼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명목 네. 실효 환율인데요. 네. 이게 숫자가 낮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88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수준보다 현재의 실효 환율 수준 어떻게 보면 주요국 통화 네. 대비 우리 원화의 강세 약세를 보여주는 그 지표로 보면 이것이 좀 높다는 거죠. 강화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저 달러 원 환율이 1,470원, 60원대라고 할 때 저 비율을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정도의 원화 약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1,650원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0원, 70원 정도 돼도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과거처럼 크지 않은 이유는 네. 저런 어떤 우리 원화의 상대적인 또 위기 대비 과거 위기 대비 좀 강한 거를 보여주는 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외환 시장의 건전성일까요? 네. 취약성을 좀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인데요. 예. 저게 보면 우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그리고 장기 외채 중에서 12개월 내에 갚아야 될 거. 네. 이거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보유액이 그거에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우리 외환보유액이 거의 4,150억 달러 예. 되잖아요. 거의 지금 그게 6배 정도 아니지. 지금 그렇죠. 6배 정도 늘어났어요. 1.8배가 많아요. 외환보유액이. 네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대외 지불 능력이 커졌고요. 이 두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보여준다고 하면은 과거 대비 1997년 외환위기 대비는 거의 외환보유액이 어떤 실질적인 방어 능력은 10배 정도 늘어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된 거고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그 지표들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나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게 금융위기 때는 26%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만큼의 차이만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채권을 우리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의 지표를 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클 때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외환보유액이 최고로 우리가 많이 볼 때는 거의 한 100%다 나갈 거를 거의 막아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금융위기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위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빨간 줄에 있었던 것처럼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해주신 설명이나 아까 실질 실효 환율 관점에서도 그렇게 원화가 네. 뭐 약세의 폭이 깊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신데 저도 박사님 설명에 조금 숟가락을 얹자면은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2009년 2월에 그때 1,597원까지 찍었거든요. 거의 1,600원에 육박하는. 네. 그 당시 달러 인덱스가 86, 87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워낙 이 숫자만 들였어도 너무 이 유튜브 상에서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나라 망했으면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드는 그런 썸네일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정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주 정확한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표를 주말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위기나 외환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글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 그리고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위기를 논할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변동성은 정치적 이유와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변동성은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 소장님이 달러 인덱스까지 그 당시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를 해주시니까 네. 또 확실히 좀 더 이해가 빨리 그때 되네요. 예. 그때 엔원이 한 100엔당 한 뭐 저기 한 800원, 700원까지 갔다가 네.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뭐랄까요?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공업체들 그 호황에 있는 달러 없는 달러 3, 4인치 다 내다 팔고 네, 맞습니다. 키코 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튀면서 엔화 대출 쓰다가 다 녹았지 않습니까? 원금이 그냥 뭐 800원 하던 놈이 1,600원 갔으니까 원금 2배 됐죠. 이자 한 4배 되죠. 그런 시기였으면 그럼 1,500원, 1,600원 하던 엔원이 지금 930원입니다. 우리 워낙 약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가 글로벌 달러 강세라고 해서 말씀 주신 대로 108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과거 예. 대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인으로 좀 강한 부분은 있지만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모든 통화가 다 약세가 됐다는 것이 앞에 그 실효 환율에서도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외 취약성 지수로 봤을 때 과거 금융위기 때나 아시아 위기 때처럼 그렇게 약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박사님과의 지금 이 어떤 환율을 짚어보는 이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도 충분히 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환율이라는 것이 네. 뭐 인체 비유하면 자주 하는 얘기가 땀이라고 하는데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땀부터 나듯이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닌데 뭔가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닥칠 어떤 위기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전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마 박사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 싶은데 이 경제는 심리거든요. 네. 여기서 자꾸 이게 뭐 환율이 2,000원 가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위축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저력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비하면 지금 물론 체감 경기 엉망이고 다들 힘들어 합니다만 그때 대비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이동 가능성에 대한 취약성 지표로 말씀드렸을 때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글로벌하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화 수합 규모라든지 네. 그리고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뭐 상시 그 스탠딩 리포 같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채권, 우리 미국 국채를 주고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수합 라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한다고 봐도 외환 시장에서의 외환 부족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저희 대본의 질문지는 뭔가 경기가 안 좋다, 뭐 대출 연체 비중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약간 우려 시각이 사실 지표의 흐름은 그것도 맞죠. 반영된 질문인데. 위기감을 가질 만한 지표 흐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과장이 돼가지고 그게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원 환율의 오버슈팅을 유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그런 드리고 싶고, 측면에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 자체로는 지금 다 아시지만은 경제 심리가 되게 빨리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리 나빠진 것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나빠지면 우리 내수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약했었는데 계속 나빠질 경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리 위축 요인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럼 소비자 심리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예. 심리 위축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전월 대비 약 한 12%포인트 이상, 12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예. 이러한 것이 과거 팬데믹 때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 때나 아니면 금융 위기 때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면 일단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일 없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합의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정당 간의 어떤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합의를 통한 다른 합의가 아니라 경제 살리겠다는 합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추경 이슈라든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은이 이번에 1월 금통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그 어떤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금리 인하 하겠다를 아주 네. 강하게 시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인데
그 부분에 한은의 그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025년 통화정책 방향에서 네. 아주 직접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예. 얘기가 나온 거는 네.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요. 좋은 사인이다. 예,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분릿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속도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통화정책의 기조는 지금보다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해 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액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많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수도 안 좋은데 정부가 경제 성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그 합의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하느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네. 그런 시간을 좀 벌어주면 적어도 2분기부터는 늦어도 2분기부터는 재정이 한국은행의 바톤을 받아서 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영향을 좀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그럼 이거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체감 물가는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또 성장 자체도 지금 저성장 우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 지표 자체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해도 할 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률은 계속 네. 둔화가 네.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체감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물가 수준이, 예. 과거보다 뭐 팬데믹 이전보다 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상승률. 이 높은 상황에 계속 올라가면 가속되는 건데 그렇죠.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높은 물가가 옛날만큼 안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올 여지를 보는 건데 그 내려올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2.2%의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었다 그러면 내년도에 1.9.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마이너스는 물가 아니고. 자체는 계속 우상향인 거네요. 그렇죠. 예.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당초에 내년에 4번 내릴 거를 2번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물가 압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근데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1.9%예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2026년에 1.8로 또 내려가요. 한국은행의 예, 전망에 따르면. 예.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요즘 그런 생각하는 게 뭐 현찰로 뭐 결제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소액마저도 카드 결제 충분히 네. 가능하고 뭐 폰으로 꾹꾹 찍어서 다 하는데 우리 이 100원 단위로 다 끊는 거 10원 단위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하나의 일종의 캠페인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박사님 가끔씩 혹시 사우나 가셨을 때 이렇게 뭔가 면도는 해야 되겠는데 일회용 면도기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500원 하던 거 네. 700원 합니다. 아니 500원 하던 거 550원 해도 10% 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 뭐 플라스틱에 그냥 그 얇은 날 하나 집어넣는 거 아니면 600원 해도 20%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700원을 올립니까? 예, 그런 식으로 툭툭 올리니 다들 죽겠다 하면서 인플레다 싶으면은 밥값도 뭐 9,000원 하던 걸 갖다 10,000원 하지 11,000원, 12,000원 올려버리고 서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 줄고 참. 네,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서 어떤 네. 단위 문제도 있고, 뭐 우리 화폐금융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공급망 차질 문제가 컸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산비와 원가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네. 또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빨리 팽창이 됐어요. 글로벌하게. 팬데믹 때 안 좋았다가 네. 이런 것들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물가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금리를 충분히 올렸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이제 한은이 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은 심리가 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시장도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질 수 예.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경제도 지금 보면 4분기 아니면 1분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렇고 지표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렸던 부분이 있고 또 재정 정책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긴축적으로 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좀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성장이나 아니면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리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개선이 되면 이게 시장 센티멘트, 어떤 시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센티멘트도 좋아질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을 내수와 수출 두 개로 놓고 봤을 때 수출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도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았던 내수가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시장 또한 그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또 막힐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전 시간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네. 그런 부분이랑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